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태어난 아기가 19,000명도 되지 않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 기록을 또 깼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나 줄었습니다. 애플워치 일부 기종의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한 건데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결정을 중단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간소화됩니다. 또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돼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로 같은 과목의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제품의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알리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내용물의 변경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뽑았던 올해의 10대 과학기술 뉴스가 1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과학계의 시각을 반영해 선정 방법을 바꿨다면서 국민투표 대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6개 분야별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태어난 아기가 10,000명대에 그쳐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18,904명으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742명 감소했습니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 6,0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10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003명 증가한 3만 793명으로 10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10월 혼인 건수는 15,9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4건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출산 관련 기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효과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내년 초 발표할 저출산 대책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직장인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7살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2살이나 17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자영업자 등 대상자를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 원이지만 순수 저출산 예산은 절반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꼬리표를 달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필요한 쪽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계 당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권을 가진 인구 전담 부처나 인구 특임 장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저출산 기금이나 인구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면은 장기적인 정책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이나 실업보호 자체에 좀 확신을 주는 거죠. 정책적 실험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는 2028학년도 대입시험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단순화하고 수능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지금의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또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지만 융합선택 사회와 과학교과 9개 과목과 예체능은 절대평가만 시행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이 폐지돼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공부해 똑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심화수학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신설하지 않기로 해 2028 수능에선 미적분 투와 기하는 시험을 보지 않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학군단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조치한다는 게 이 학교의 교칙이지만 한 학기가 지나는 동안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이 여학생은 올해 2학기가 시작되면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자신을 성추행한 학군단 동기 남학생이 버젓이 교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과까지 갔다 보니 무려 4개월 동안 2과목이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로의 그런 힘듦이 드는데 막상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웃고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게 이 학교 교칙입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쩐 일인지 즉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을 학교 측에 제출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최근에 평가를 적었는데 이제 희망 평가를 적었는데 겹치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저는 제 꿈까지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학교 차원의 회의도 신고가 들어간 지 2달이나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학교 스스로 교칙을 어긴 셈이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분리 조치를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업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혐의점이 충분히 밝혀지기 전까진 남학생의 수업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분반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고인한테 얘기를 하기를 강의실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앞문과 뒷문이 있고 지정자습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선택 규정상의 절차에 의거해서 계속 조사도 하고. 피해 학생은 결국 경찰에 동기 남학생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뒤 처벌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최근 경찰은 A씨의 학군단 동기인 20대 남성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어 피해 여학생은 학교 차원의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작은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 속 손난로인데요. 그런데 이 손난로에 대한 희한한 소문이 있습니다. 손난로로 날계란을 싸놓기만 하면 맛있게 잘 익은 찜질방의 맥반석 계란이 된다는 괴소문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톡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솔로 탈출을 도와드릴 플러팅 전문가 현민이에요. 그럼 오늘 저에게 기술을 배워볼 출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상대방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그쪽은 또 제가 전문이죠. 그럼 요즘 아주 핫한 플러팅 기술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수지 씨가 해서 아주 유명한 기술입니다. 이름하여 앞니 플러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니요?
그렇죠.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실게요. 먼저 입을 이렇게 다물고 그 상태에서 살짝 입술 끝에 호선을 이렇게 그린다 생각하면서 앞니를 살짝 내밀어 보세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방법이 많으니까 앞니는 넘어가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소개팅 갈 때 코디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평소에 어떻게 입고 가시는지 평소대로 입어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다 되셨나요? 네. 나와주세요. 이 옷인가요? 네. 실례지만 무슨 컨셉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 귀여움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양털 옷으로 포근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주고 그 같은 동물 콘셉트에 맞춰서 강아지 가방과 머리띠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입으면 말이죠. 남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양이 찾아옵니다. 근데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양털처럼 생긴 옷을 입으면은 그 양이 다가오더라고요. 예? 양털옷을 입으면 양이 이렇게 반응한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양들이 모여있는 양떼목장. 여긴 왜 왔냐? 자, 과연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양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옷을 입고 다가가 보겠습니다. 난 너의 친구야. 야, 오, 얘가 대장인가 봐. 버티고 서 있네. 오이 뭐야? 사람에게 닿는 게 싫은 나머지 공중부양까지 하는 양들. 일단 일반 옷은 플러팅 실패. 이번엔 대망의 양털옷 차례입니다. 이번 좀 조심히 가야겠어. 바로 그때 서서히 다가온다. 옷까지 양털옷으로 갈아입고 계속해서 플러팅을 시도해봤지만 그들의 외면은 계속됐고 결국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우린 아직 친해지기 전이야. 혹시 그 양털옷을 입으면 양이 다가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는데. 사장님이 다가가면 양들이 잘 옵니까? 양들이 지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양들과 무려 10년을 함께했다는 사장님. 양들의 낯가림은 매번 허탈감을 느끼게 한답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체구가 훨씬 작은 개가 양몰이를 할 수 있을 정도고, 덩치가 큰 사람이 다가가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도망가고 피하게 됩니다. 양은 시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 좋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풀이나 버섯 등도 구분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양이 사람이 입은 양털 옷을 구분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영상의 이 장면은 양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기보단 해당 양의 독특한 성격이라는 거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양털옷을 입는다고 해서 양들이 반응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다시 돌아온 플러팅 수업. 그러니까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 춥잖아요. 그럴 땐 좀 춥네요 이러면서. 근데 전 안 추운데요.
이 핫팩을 붙여서 아주 후끈합니다. 야, 이 정도 열기면 달걀도 익히겠어. 어떻게 하셨어요? 핫팩으로 맥반석 달걀을 만들 수 있대요. 이 핫팩으로? 맥반석을? 준비물은 달걀과 핫팩 그리고 수건입니다. 먼저 핫팩을 신나게 흔들어 열을 내주고 진 돌잔치에서 받은 수건을 쫙 펼쳐줍니다. 이 위에 핫팩을 올립니다. 그리고 달걀을 이렇게 놓고 핫팩으로 다시 덮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건으로 감싸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건을 이렇게 접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면 완성! 자, 이렇게 하고 하루 정도를 두면 맥반석 달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시죠? 원래 방송 시간은 실제와 다르게 간다는 거. 자,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살짝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오! 아직 따뜻해. 오! 달걀 뜨거운데요? 한번 까볼게요. 과연 핫팩의 열만으로 달걀이 익었을까요? 익었어. 맥반석 색깔 모양이야. 그렇다면 안에는요?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그럼 이거 맛도 비슷한가 한번 봐야겠죠? 핫팩으로 익힌 달걀, 그 맛이 궁금한데 맛있어. 맛있어. 지금 딱 찜질방에 온 딱 그 맛입니다. 그냥 삶은 달걀보다 더 맛있어요. 야, 아니 근데 핫팩이 이게 그렇게 뜨거운가? 핫팩을 흔들어 발열이 되도록 해봤는데요. 온도를 재봤더니 51.4. 호호, 조금 흔들었을 뿐인데 금방 후끈. 이렇게 발열이 되는 이유는 핫팩 안에 있는 철가루 때문입니다. 이 철가루가 공기와 접촉하며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산화 반응이 일어난 철가루는 열을 방출합니다. 이때 함께 들어있는 촉매제, 소금이나 활성탄 같은 것들이 함께 부딪히며 빠른 산화를 돕고 열을 지속시켜주는 것이죠. 달걀은 흰자가 약 70도, 노른자가 약 65도에서 응고되기 시작한다는데요. 달걀 주변에 핫팩을 놓고 수건을 싸놓으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달걀이 익을 정도의 온도가 만들어지고 하루 뒤 이렇게 익은 달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맛있다 이거. 그쵸? 사실 제가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의 남편에게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해주고 싶어요. 아, 간단히 먹는 그 사이다 같은 음료도 제가 다 만들어주고 싶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달걀 때문에 못 막혀서 사이다 한잔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에 설탕 2개, 한 2스푼 정도의 양을 넣고 잘 녹여주겠습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3분의 1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자, 넣었어요. 그 다음 얼음 몇 개를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탄산이 더 오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 구연산을 반 스푼 정도 떠서 넣고 바로 섞어줄 겁니다. 구연산 반 스푼. 지금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구연산을 넣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탄산. 이렇게 하면 사이다가 완성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신기한데? 구연산은 감귤류 과일에서 발견되는 신맛이 나는 물질로 물에 넣으면 산성용액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런 산성용액을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설탕이 사이다의 주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이다와 흡사한 비주얼을 띠게 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비주얼은 합격, 과연 맛도 합격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마셔봅니다. 아우, 이거는 구연산을 내가 좀 많이 넣었나? 엄청 시네요. 아무튼 조금 사이다 맛이 나긴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과톡은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과톡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보기만 해도 포근함을 주는 동물입니다. 복슬복슬한 털이 상징인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은 우리한테는 뭐 꽤 친근한 동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쯤에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가축이 됐다고 합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이미 양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당시 양은 지금보다 뿔이 크고요. 또 털이 짧은 사냥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오랫동안 인간과 살아오면서 환경에 맞게 진화를 했고 또 일부는 사람이 이렇게 개량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순한 성격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가축화하는 데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은 비교적 뭐 온순하고 겁이 또 많은 동물인데요. 이렇게 야생에서 약자인 동물들이 생존 수단으로 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무리짓기 이 특히 양은 가축 가운데서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데 네.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 포식자에 대한 경계가 쉽고요. 또 공격을 당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희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양의 특성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희생양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고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의 죄를 이 양 한 마리에게 대신 씌워서 벌판으로 내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희생양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홀로 생존할 확률이 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아주 가혹한 처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무엇보다 양 하면 말씀하신 그 복슬복슬한 털이 떠오르는데요. 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야생양은 지금보다 사냥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양은 가축으로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뿔을 짧게 만들고 또 이 필요한 털은 길게 자라도록 계속해서 번식을 유도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복슬복슬하고 하얀 양의 모습은 털을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리노 양인데요. 개량을 통해서 사람의 손에서 탄생한 종입니다. 이 메리노 양은 한 마리가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털의 양이 수컷의 경우는 8에서 10kg 정도, 암컷은 5에서 7kg 정도에 달합니다. 원래는 야생에 사는 양은 스스로 이 털갈이를 할 수 있는데요. 메리노 양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거나 또 이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양털은 1년에 17cm 정도 자라고요. 이 무게만 8kg에 달한다고 하는데 양들 중에는 이 무리에서 벗어나서 주인에게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되면 털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로 죽거나 굶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이 양털을 깎지 않으면 오히려 동물 학대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양털을 깎아주는 게 뭔가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의 생존에 꼭 필요한 행동이었네요. 네, 이렇게 양털을 제때 깎지 못해서 고통받는 양의 소식도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호주 멜버른 북부에서 엉킨 털을 달고 다니던 양 한 마리가 구조가 됐습니다. 이 버락이라는 이름의 보시는 이 양은 발견 당시에 털 때문에 시야가 거의 이렇게 가려져 있었고요. 병든 채로 숲을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이 버락을 겨우 구조를 해서 털을 깎아줬더니 털의 무게만 무려 35kg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털 때문에 덩치는 어마어마해 보였지만 구조 당시에 버락은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털을 깎고 난 뒤에 잘 관리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털뭉치 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왜 깎아줘야 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양 하면 털이라서 막상 털이 없는 모습을 보면 좀 추워 보이죠.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 양털에 포근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막상 깎으면 괜찮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양털은 날씨가 추워지기 직전인 늦가을 정도에 주로 깎는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에 양털의 품질이 가장 좋기도 하고요. 이 털이 수북한 상태로 겨울을 맞으면 양이 추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무리와 떨어져서 지내다가 오히려 얼어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털을 깎고 나면 양이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무리와 함께 모여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습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양을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양모리 개잖아요. 네, 이제 수많은 양들을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 마리 개가 양떼를 이리저리 이끄는 모습이 좀 보는 재미도 쏠쏠한 편인데 네. 양은 늑대와 같은 객과 동물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가 쫓아오면 무리의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는 다 똘똘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양모리 개의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추격 본능을 충실하게 따르는 겁니다. 이 개의 입장에서는 혼자 무리에서 나온 양은 아주 사냥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리저리 쫓아가다 보면 양이 무리 속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러면 추격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의도를 가지고 양을 특정 장소로 모은다거나 움직이게 한다기보다는 이 양은 초식 동물의 본성대로 도망을 치고 개는 육식 동물의 본성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양몰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따라서 둘 다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그러기에는 좀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몰이가 가능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독특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이런 양모리 개의 본능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동들이 양모리 개에게 크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양떼를 너무 자주 가로막으면 양들이 풀을 충분히 뜯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 신호를 준다거나 개를 불러들이게 되고요. 또 양떼에서 이탈한 양이 있으면 얼른 쫓아가도록 해서 무리로 되돌리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양모리 개가 양을 모으는 방식도 언뜻 보면 단순히 쫓아가는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눈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양을 노려보면서 압박을 가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방법은 양의 뒤꿈치를 무는 방법인데 발 뒤꿈치를 물리면 당연히 아프니까 양들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방법은 개가 발길질을 당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양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양들을 가운데에다 두고 양쪽을 아주 느긋하게 달리면서 마치 자기 영역 안에 가둬두는 것처럼 양을 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양몰이에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은 양을 모으는 목적이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양떼를 좁은 장소로 모을 때라든가 아니면 많은 개체수를 한 번에 이동시킬 때 또는 양의 종류에 따라서도 양몰이 방법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 양모리 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보더콜리잖아요. 왜 보더콜리가 가장 이렇게 적합한 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양모리에 쓰이는 개는 보더콜리뿐 아니라 웰시코기라든가 저먼 셰퍼드 이런 여러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개들 중에서도 보더콜리는 아주 최고로 꼽히는 그런 종입니다. 보더콜리는 8에서 11세기경에 이 바이킹족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들어와서 순록을 지키던 견종이었는데 네. 지능이 높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운동량이 아주 많고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무료함을 느끼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보더콜리의 경우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높고요. 또 이렇게 짖은 신호, 짖어서 내는 신호를 잘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면 동물이 아니라도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부터 나뭇잎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것까지 반응을 하고요.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따라가긴 하지만 과격하게 물어뜯거나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모습도 보더콜리만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보더콜리가 최고의 양모리 개로 견종으로 꼽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복슬복슬한 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양모리 개 보더콜리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뽑았던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가 1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올해부터는 그동안 대국민 투표로 선정했던 10대 과학기술 뉴스 대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6개 분야별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과학기술 주요 뉴스에는 모두 60개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새로운 존입자 애니온 현상 발견, 세계 최초 밀, 스피드 6종 기술 개발,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분야별 대표 뉴스로 뽑았습니다. 국민투표가 사라지면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상온 초전도체 논란 등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과학기술 이슈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태식 과총회장은 과학계에서 봤을 때 시각이 다른 것이라며 과학계의 시각 반영을 위해 선정 체계를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안전을 위해 CCTV 수천 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관제원이 직접 화면을 살피다 보니 놓치는 사건, 사고가 잦았는데 최근엔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한 무리 남성들이 공원에 모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더니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CCTV 관제실에 알람 화면이 뜨고 경찰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중앙상공원에서 남자 2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150 여기 경산시 관제센터입니다. 전국 4번째로 경북 경산시에 도입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3,000대가 넘는 CCTV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은 AI가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화면을 계속 띄워주니까 그것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되고 관제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사진만 등록해두면 치매 노인이나 실종자 얼굴도 스스로 찾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더 똑똑해지고 관제 범위도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학습 서버를 도입을 추가로 하면서 이런 오탐을 줄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현재 도입된 시스템 운영 성과를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멀게만 보였지만 어느새 우리 옆까지 훌쩍 다가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작권 활용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냅니다. 저작권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 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저작권 강국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AI 산출물과 관련해서 인간의 창작적 작업 개입이 없는 경우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낼 예정이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26일 ITC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애플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The small guys stepped up and they won. And I think that's really what's been so jaw-dropping here for Apple to lose this, especially into a holiday season. 애플은 곧바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수입 금지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요청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내년 1월 10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ITC 결정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지난 21일, 매장 판매는 2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는 이들 제품 판매가 계속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월가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이르면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에 밀접한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석 달 이상 포장이나 홈페이지 혹은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 2번 위반했을 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산업부가 고시하는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 82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입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 결과 부주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경찰은 화재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벽돌 등으로 고정된 상태로 열려 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 뒤로 검은 조끼를 입은 인력이 아파트로 향합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선 겁니다. 4시간가량 현장을 살핀 끝에 합동감식반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발화 지점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합동감식 결과 정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가 되고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습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됐지만 연기가 아파트 계단을 타고 올라가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특히 화재 때 연기를 차단해야 할 방화문이 곳곳마다 열려 있어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방화문입니다. 원래는 닫혀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벽돌을 가져다 놓은 채 열린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즉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도 16층 이상에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화재 당시 경보음이나 대피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5시경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리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성탄절 화재 참사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오늘은 지난 9월 YTN이 집중 보도했던 LH 외벽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졌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네,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LH 측과 대책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새해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현장을 오가며 자재를 실어 날라야 할 화물차조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YTN 보도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빠진 사실이 드러났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보도 뒤 LH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입주자들과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석 달이 넘도록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후속 조치 방안을 두고 LH와 입주자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LH는 부족한 만큼 철근을 덧대는 이른바 증타 방식으로 보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입주자 반발이 거세자 안전진단부터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미 LH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전면 재시공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안전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거는 사실이고 그걸 입주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건물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전면 재시공을 결론을 내라라는 입장인 거고요. 입주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입주자들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들어갈 보금자리인 만큼 물러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이제 저희가 그 중도금으로 다 납부한 상황인데 보증금도 없이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훗날에 뭐 크랙이 생기고 그런 거는 결국에 저희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집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이에 대해 LH는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검증 전까지 후속 조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수용을 위한 조건으로 자재 수준 향상 등을 두고 입주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근 검단 아파트의 경우 GS건설이 전면 재시공과 입주자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딴 부실 시공이 드러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반복하기보다 이미 드러난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019년 집주인 A씨는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년간 빌려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 부부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둔 2020년 12월 A씨는 세입자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 살 계획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부가 2년 더 전세로 살고 싶다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에게도 갱신 거절권이 있다며 집을 비워달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가족과 살 거라던 A씨가 소송 제기 후 노부모가 통원치료를 위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실거주 사유를 억지로 꾸며낸 정황은 없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집주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세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면 사생활 공개를 강요하는 거라며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해 보통의 세입자가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살 거란 A씨 부모의 거주 계획에 근거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A씨도 이사나 전학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다던 배우자도 여전히 그곳에 변동 없이 사는 등 A씨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데 필요한 실거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살 건지 명확히 증명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기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포 내 저산소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정훈 김정혜 박사팀은 세포핵 내부에서 DNA를 감싸는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일으키는 특정 메틸화 효소가 저산소 환경에서도 세포를 생존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히스톤 메틸화 효소를 제거하면 DNA 손상과 유전체 불안정성이 늘어나면서 암세포 사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암과 같은 저산소 적응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분자 표적을 찾은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다의 영양분인 철의 순환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철석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극지연구소 김기태, 정현영 박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재호 박사 연구팀은 점토광물 내부의 철 성분이 아이오딘과 반응하면서 자철석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가 낮을수록 천천히 일어나지만 점토광물과 아이오딘은 동결 농축 효과에 의해 상온에서보다 약 4배 빠르게 반응했으며 자철석 형성이 끝나면 아이오딘은 다시 외부로 방출돼 대기 중에서 구름을 만드는 응결핵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일반 사용자가 직접 로봇을 이용해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로봇팔을 이용해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속도와 가속도, 접촉력 등 제어가 필요한 고난도 작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로봇 티칭용 앱과 연동되는 휴대용 기기를 사용해 활용이 쉬우며 시연을 통해 복잡한 학습 없이도 연마 공정은 물론 문 열기와 닫기, 부품 체결과 분리 등의 작업을 로봇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있는 지질박물관에 2개의 신규 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우리의 지구 그리고 전시관은 지구의 지표와 대기, 해양 환경, 태양계 행성까지 총 50개 영상을 선택해 관람할 수 있으며 핵심 광물 희소를 위한 희소함 전시관은 금속 자원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탐사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 표본과 영상, 체험 전시물로 구성했습니다. 또 시추 탐사 대원이 되어서 작동 모형을 시추로 경험할 수 있는 시추 탐사 체험과 전기차 시뮬레이션 게임 등도 마련됐습니다. 성탄절 새벽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 당시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벽돌 등으로 고정돼 열려 있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소방법상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하지만 통행이 불편해 다른 물건으로 받쳐 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방화문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행 시 잠시 열더라도 평소 다른 물건에 받쳐놓거나 자전거 등 물건을 주변에 두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